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폭염 속 온열 환자 속출로 파행 위기까지 불거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이외 지역에서도 한국의 산업과 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일부 국가대표단의 퇴영 결정으로 파행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계획대로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정부는 각국 대표단이 대회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여 끝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앞서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이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히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을 포함해 그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잼버리 대회에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평창, 경주와 부산 등을 언급하며 각 시도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냉방버스를 무제한 공급하고 식사도 개선해달라고 당부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내놓은 추가 지시입니다. 남은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특색 있는 유적지나 관광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잼버리 대회에 참여 중인 청소년은 물론 야영지에서 조기 퇴영해 서울 호텔 등으로 이동한 국가 청소년들의 참여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서울 대형 공연시설 등엔 영어 등 외국어 지원과 수백 명씩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총력 대응을 강조하면서 스카우트 학생들에게 추억에 남는 한국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해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조기 퇴영을 결정한 싱가포르 대표단은 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 입소했는데 조직운영위원회는 입소 직전까지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대형 버스 20여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배낭을 짊어진 영국 청소년들이 숙소로 향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안전마저 우려되자 조기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Unprecedented weather during the jamboree has made it much more difficult, and the heat. So I think it's made the issues much more difficult. 잼버리 최대 참가국인 영국 대표단 4,5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이 먼저 서울로 향했고 나머지 대원들도 모두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잼버리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체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국에 이어 철수 결정을 내린 미국 대표단도 조만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대표단은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가 국가들의 퇴소를 제때 알지 못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아직도 운영이 미숙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저희도 오히려 이렇게 언론을 보고 알 정도로 그 의사결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나라가 퇴영을 한다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조기 철수를 결정한 국가대표단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참가국인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까지 조기 퇴소가 이어지면서 이번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는 준비 부족에 따른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독일과 스웨덴 대표단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 남기로 했습니다. 2,200여 명으로 구성된 독일 대표단은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잼버리를 떠나는 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처음 며칠은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500여 명으로 이뤄진 스웨덴 대표단도 잼버리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미국 대표단 등의 현장 철수 결정으로 새만금 세계 잼버리는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잔류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대회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남은 참가자들은 스카우트 정신을 되새기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크를 타고 거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스카우트 대원들. 카메라를 향해 자신만만한 포즈를 취하며 여유를 즐깁니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려다 아쉽게 모래밭을 구를 뻔한 소년. 작은 실패에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무덥기로 소문난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전북 14개 시군을 돌며 활쏘기나 인명구조 같은 갖가지 활동을 즐기는 겁니다. For us, it was a very beautiful day today. We had a lot of tips how can we rescue in case of water emergencies as well as indoor emergencies like fire, earthquakes and all these things. 그렇지만 아무리 청소년들의 표정이 밝아도 이미 대회 분위기가 약간 뒤숭숭해진 상황. 더 나빠질 게 없어 보이던 차에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몇몇 나라 대표단은 끝까지 남겠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We are seeing around the site some improvements. Many volunteers from all around the globe that working together we're trying to change the conditions and to make a better site. 조직위 확인 결과 중도 퇴소를 검토했던 벨기에를 비롯해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태를 수습해 대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회의를 열고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잼버리 현장을 직접 찾아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많이 덥고 힘들 텐데 잼버리 활동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고 끝날 수 있도록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대회 중단만큼은 간신히 막았다지만 위기가 이대로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되는 폭염, 그리고 전체 참가자가 다시 모이는 K-팝 콘서트가 2차 고비입니다. 크게 휘청인 새만금 잼버리,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돈하고 대회를 끝까지 마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오늘 야간에 열릴 예정이던 K-팝 공연 행사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 발생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K-팝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행사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대규모 국제 행사에 대한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실했다는 문제는 두고두고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집행을 맡은 전라북도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이 폴란드 그단스크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17년 8월. 이제 우리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아니고 세계의 새만금이 됐습니다. 이듬해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며 6년간의 준비를 했지만 문을 열고 나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가장 더운 기간에 열리는 행사 당일까지 마련된 폭염 대책은 덩굴 터널과 수도뿐이었고 제공되는 냉수와 얼음도 턱없이 부족해 폭염 속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에 맞춘 일정 조정이 어려웠다면 그만큼 준비가 철저했어야 했지만 1,000억 원의 예산은 어디 갔는지 기반 시설조차 부실했습니다. 당초 농업용지로 조성된 잼버리 부지가 물 빠짐이 안 좋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집행을 맡은 전라북도의 준비가 부족했다면 정부 내 불분명한 컨트롤 타워도 문제였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행안부, 문체부 세 부처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 5명 가운데 세 자리를 차지하면서 책임지지 않고 미루기 좋은 구조가 된 겁니다. 다만 여가부가 2020년 조직위 출범 때부터 참여해온 만큼 직접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간 행사라며 이웃잔치 보듯 하던 정부도 뒤늦게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는 큰 행사인데다가 1,000억 원의 예산까지 들인 마당에 정부가 진작부터 총대를 메고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부산 엑스포 유치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뒤늦게라도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다는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일부 참가국이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구체적 사유들이 외신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BBC, 가디언, 스카이뉴스 등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영국 참가자들은 조기 철수 배경으로 폭염 이외에도 위생, 보건 문제를 들었습니다. 한 스카우트 지도자는 더위를 피할 시설이나 극복할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물병이 제공됐고 3분의 1은 깨져서 물이 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러운 화장실이나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한 식사 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인 분당선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20대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다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얼굴로 가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는 남성. 서현역 흉기난동범 23살 최모 씨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최 씨는 지난 3일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야탑동에서 서현역까지 이동하며 행인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모두 14명을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날에도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지만 흉기를 챙겨 서현역을 찾아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스토킹 조직이 날 죽이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며칠 전 갑자기 야탑동 본가로 돌아온 최 씨는 가족들에게도 스토커가 날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온 최 씨는 지난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큰 효과는 없었고 치료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 병원 가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치료를 중단한 최 씨가 증상이 나빠졌고 이에 따른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실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경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예고글 게시자 20여 명을 붙잡은 가운데 인파가 몰리는 곳이나 범행을 예고한 장소에 순찰 인력을 늘리고 전술장갑차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예고는 모든 국민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중태에 빠뜨린 20대 피의자도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최근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로 교사를 습격한 20대 피의자가 경찰차에 오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피의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생님 왜 찌른 거예요? 이전에도 만난 적 있나요? 피의자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대대적인 추적 끝에 2시간여 만에 붙잡혔고 메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여러 곳을 다친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피해 교사가 과거에 재직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진술 내용이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경험에 의한 기억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가 별 제지 없이 교무실까지 들어간 일에 학교 보안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학교 외부인 출입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국 교육청에 출입관리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지니고 돌아다니다가 붙잡힌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A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 2점을 몸에 지닌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체포 전날 새벽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살인 예고글에 쓴 30명을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북부경찰청은 서울 코스프레 페스티벌 칼침 예고글에 쓴 30대 남성을 주거지에서 붙잡았고 인천경찰청도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죽이겠다는 글을 쓴 40대 남성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이번 주 중반쯤 일본 열도를 지나 우리나라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현재 강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월요일부터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를 지나 동해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목요일에는 울릉도 남동쪽 약 40km 부근 해상에 진출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동해로 진출해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독한 불볕더위와 열대야 속에 벌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3명이 숨졌는데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다급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벌초하다가 말벌에 쏘여 의식을 잃은 50대 환자에게 응급주사제를 투여하는 겁니다. 살짝 따끔해요. 불볕더위에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쏘임 사고는 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시작돼 9월까지 석 달 동안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에도 벌집 제거 요청과 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벌에 쏘여 11명이 사망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지난달에만 3명이 숨졌습니다. 날이 더울수록 말벌 활동이 왕성해지는데 올해 불볕더위가 일찍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말벌은 더위를 좋아하는 곤충이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데 말벌의 활동 시기와 맞물리면서 벌은 어두운 계통 옷이나 향이 진한 화장품의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흰색 히어로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는 피해야 합니다. 벌집과 접촉했을 때는 머리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하며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소독한 뒤 얼음찜질을 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선 지난 장마 기간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위 터널을 덮쳤습니다. 10,000톤이 넘는 낙석과 토사가 도로를 막고 있는데 엄청난 비용의 복구는 아직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폭포수처럼 토사와 낙석이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도로 위 터널을 뒤덮고 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강원도 정선 군도 3호선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 지난달 9일. 계속된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100m 높이 경사면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가 산사태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한 덕분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집채만한 바위와 토사가 도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낙석 방지용 그물은 힘없이 뜯겼고 도로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 장마 기간 모두 4차례에 걸쳐 낙석과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쏟아진 낙석에 터널이 완전히 파묻혔는데요. 복구 공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를 수시로 이용하던 주민은 일대 800여 가구, 읍내까지 수십 분 더 걸리는 고갯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를 또 넘어야 되니까 또 불편한 점이 많고 그리고 길이 별로 많이 좋지는 않아요. 거북길이고 산길이고 하니까 사고 위험도 많고요.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하긴 하죠.
언제쯤 길이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 문제는 복구 비용입니다. 13,000톤이 넘는 낙석과 토사를 치우고 터널을 다시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0억 원 이상. 자치단체는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200억 가량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군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안전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사가 워낙 급해 추가 산사태 위험도 큰 상황. 정성군은 일단 주변에 다리를 건설해 우회도로를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의 명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자로 당선을 위해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입장에서 특정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고 박성준 의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기사화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송 전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자로 낙인 찍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고 황운하, 박영순, 허종식 의원도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두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면서 돈봉투 수수 정황이 있는 의원 19명을 특정해 언급했다며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대상 범위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상을 의원 본인으로 한정한 건데 반쪽 조사가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상임위는 물론 청문회 시간까지 200여 차례 넘게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쏟아진 김남국 코인 논란. 이 정치권을 향한 따가운 시선에 여야는 급히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현역 의원은 보유 가상자산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 겁니다.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직계 존비속까지 다 등록하도록 했던 것이고요. 한액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가상자산을 전액 등록하는 걸로 하고 다음 국회부터 적용이라는 한계에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이 자진신고와 권익위 전수조사 카드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2달 넘게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윤리자문이 자진신고는 말 그대로 의원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자료 유출 논란과 함께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자문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 의원들도 계신가요? 그건 뭐 저희가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사실이 아님이 보도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있다 이런 취지의 언론 그게 아마 오해에서 좀 비롯된 것 같습니다. 권익위 전수조사에 필요한 국회의원 동의서 제출을 두고는 눈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의 범위에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을 포함시키는 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동의서를 진작에 받아놨다는 민주당 역시 나홀로 제출과 가족 포함의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의원 본인으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법적으로 권익위가 조사를 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임을 해서 권익위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진행될 권익위 조사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비교해 코인 자체의 익명성이 큰 데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코인 보유, 거래 내역은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눈총이 따가울 때는 투명하게 할 것처럼 결의하고 반쪽짜리 조사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양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각종 현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지킬 건 지켜주자는 면피용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인 특별감찰관이
7년 가까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탓하는 동안 대통령실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8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휘말리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초로 임명됐는데 사퇴 파동 이후 지금까지 7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가운데 3명을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측근과 친인척 비리 등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이거는 척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배대지 인적 쇄신과 함께 특별감찰관을 실을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나쁜 선례를 남긴 거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법에 정한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를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입법 취지가 상당히 물색하게 됐고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하는데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특별감찰관 문제를 꺼낸 것일 뿐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정치적 공방만 난무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논의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번 달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데 이어서 후반기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훈련도 실시됩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전반기 연합훈련 때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특히 다음 달 초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열린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이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되거나 중단됐던 대대급 이하 훈련이 차단급 규모로 부활한 겁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변화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달 중순 이후 진행되는 방어적 성격의 후반기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훈련도 비슷한 규모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훈련 직전에는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려 법과 질서에 기반한 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기 연합훈련 당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던 북한은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달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이 맞물려 있어 이를 전후해 5대 핵심 과업인 추가 핵실험과 함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긴장을 주도하려는 북한이 이를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압박하려는 신형 ICBM 추가 발사와 함께 실패로 끝난 우주 발사체 재발사로 군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70주년 정전기념일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연대를 작정하고 과시했는데 후반기 연합훈련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점차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 5월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다가 실패한 북한이 재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도 오는 11월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서해위성 발사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달 7일부터 16일 사이 수직 엔진 시험대 아래 식물들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화염의 흔적이라며 엔진 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는데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발사장 일대를 재정비하고 있는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점 전후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재발사하거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도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성체를 미국으로 보낸 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이르면 11월 1호기가 발사되고 내년 상반기에 2호기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방사청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발사 시설을 점검하고 위성체의 항공 수송과 육상 이동 경로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방부 관계자들은 유럽을 찾아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측과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위성망 국제등록 통보서를 ITU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군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차례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공하면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으로 2%대로 떨어졌지만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밥상 물가는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 상승률 둔화 효과가 사라지고 국제유가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어 최근에 물가 둔화 흐름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3%대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에도 이어져 2.3%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밥상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까지 겹쳐 지난달 채소류는 한 달 전보다 7.1% 올랐습니다. 상추 83%, 시금치는 67%나 급등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전체적으로 4.7%가 올라 장바구니 물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햄버거는 1년 전보다 15.4%, 피자 12.4%, 김밥 8.2%, 라면은 7.7%가 각각 뛰었습니다. 서민 밥상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8월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는 등 금주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물가 하락을 이끌었던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 80.5달러였던 두바이유는 최근 배럴당 84에서 86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산유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 우려에 사우디아라비아가 9월에도 자발적 감산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향후 국제 유가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아마 이제 8월 경우에는 이제 전업비로는 이제 석유류가 올라갈 것으로 많이 보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물가가 높으면 올해는 상승률이 낮아지는 기저 효과도 사라집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물가 상승률은 6%를 넘으면서 올해는 같은 기간 2달 연속 2%대로 하락했습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8월부터 다시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도 8월과 9월에는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10월 이후 다시 안정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3%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울산 장생포에는 윤수일 가수가 부른 환상의 섬이라는 노래의 배경이 된 섬이 있는데요. 개발연대의 공업단지에 편입됐다가 최근 10년은 아예 폐쇄된 채 방치돼 왔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남구 장생포에 위치한 죽도. 가수 윤수일이 부른 환상의 섬의 배경이 된 이곳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이곳에 항만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해안매립으로 육지가 됐습니다. 노랫말 속 뽀얀 물 안개 투명한 바다는 온데간데 없고 우거진 숲을 사이 옛 해상교통관제센터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죽도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는 이렇게 녹슨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겨 있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센터가 지난 2013년 근처로 이전 건립한 이후 10여 년째 방치돼 있는 겁니다. 장생포 초등학교의 학교림이던 이곳은 현재 울산시 교육청이 부지 소유주로 돼 있어 남구청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지를 팔려는 교육청과 부지를 무상임대 받으려는 남구청의 입장차로 죽도는 현재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이 나서면서 사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생포초 졸업생과 지역 단체장 등 14명은 죽도 복원을 위해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고 천창수 교육관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복원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섬을 만들지는 못해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섬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청은 추진위원회에 공식 답변을 보내 남구청에서 협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죽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에서 죽도와 관련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관광 자원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오던 무상임대의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남구청은 교육청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죽도 부지의 무상임대가 이루어지면 구 해양관제센터 건물을 정비한 뒤 해당 부지를 주민 쉼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재난을 마주한 인간의 민낯을 그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올여름 한국영화 대전에 합류합니다. 섬세한 미장센의 엄태화 감독의 작품으로 배우 이병헌은 이번에도 대체 불가의 연기를 선보이며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지진으로 폐허가 돼버린 서울.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공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몰려들자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안전한 아파트를 갖게 됐지만 주민들의 갈등과 불안은 커져가고 유토피아로 생각했던 아파트는 재난으로 바뀌어갑니다. 올여름 한국 영화 대작 가운데 가장 도전적인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배우 엄태구의 형이자 가려진 시간의 미장센으로 인정받은 엄태화 감독이 한국 사회 욕망의 상징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재난 상황을 실제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리얼함이었어요. 사회가 각박해지면 질수록 나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제로섬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과연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까를. 평범한 이웃 주민에서 점차 권력과 광기에 사로잡히는 주민 대표 역의 이병헌 배우는 사방으로 뻗친 머리카락만큼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권력욕,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나는 영탁을 연기하면서 그런 지점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썼고 결국 우리 얘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몰린 가장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이웃의 모습에서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내가 될 수 있다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영화를 보시고 나면은 토론을 많이 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진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를 딱 덮을 때 그 대사가 너무 좋아서 이건 정말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고요. 저는 그 한 줄이 저희 영화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숙용 작가의 웹툰 유쾌한 이웃을 각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탄탄한 각본과 섬세한 연출,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후에는 영화 황야와
드라마 유쾌한 왕따 등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마블 시리즈와 같은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세계관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발전소 부근 바닷가의 하루하루 대기의 변화. 365일 컴퓨터 속 디지털 일상. 김승구 작가와 손창한 작가. 관심사는 다르지만 사진이라는 기록 매체의 특성을 살려 집요하게 순간을 기록하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신진 작가 2명을 이교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하동 금오산 정상에서 바라본 한려수도. 김승구 작가의 필름 카메라가 집중한 지점은 한려수도와 하동 화력발전소 사이 시시각각 미묘하게 변하는 대기의 모습입니다. 뿌연 하늘이 배경의 절반 넘게 차지한 연장.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지점을 시간대만 달리해 3년 가까이 촬영하며 기록의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밤과 낮, 새벽과 오전을 가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고 같은 곳을 응시하고 그 변화, 그 대기의 흐름을 담아보고자 했고요. 밤섬과 수영장, 하늘로 시선을 옮기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공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시설들과 자연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적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옥상에 설치된 대형 조형물. 뇌파의 파동이나 파도처럼 출렁이는 형상입니다. 3년에 걸친 일상의 이미지를 알루미늄 판과 플렉스 원단의 UV 프린팅에 만든 작품입니다. 연도를 해상하면 되게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이제 설치할 때는 파도와 같이 조금 두루뭉실하고 약간 퍼지는 느낌으로 그 1년을 형성하였습니다. 손창한 작가는 독일 유학 시절 자신이 보는 컴퓨터 화면을 1분마다 자동으로 스크린 캡처한 디지털 이미지를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시간 단위로 모아 작품화했습니다. 일상의 순간을 집적한 기록의 아카이브입니다. 저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록성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기억을 건드리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된 시대의 급변 속에서 사진이라는 기록 매체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신진 작가들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20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거실 쪽에 있던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전남 무안군 2번 국도 위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 안에 운전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승용차가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50대 승객이 숨졌고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를 몰던 70대 남성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벌써 13일째인데요. 최대한 실내에 머무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더위 속에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양은 5에서 60mm로 짧고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 태풍 카누는 가고시마 부근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바짝 붙어서 이동하겠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해안 지역은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7.7도, 그리고 안동이 26.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구는 36도 예상됩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영남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